안녕하세요. 강기업교 이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235페이지의 주택관리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택관리편은 관계법규에서는 5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 관리실무에서는 10문제 이상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고 이쪽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요 사항 위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체가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을 하여 이를 분양하게 되면 전유 부분, 아파트에 입주자 등이 직접 이용하는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반면 둘 이상의 입주자 등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공용 부분은 관리 책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정해 놓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 주택관리편에서는 단지 내 거주하는 많은 입주자 등이 가지게 되는 각각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주택단지에는 관리규약이 존재합니다. 여기 관리규약은 18회 시험 때 한번 객관식으로 출제했는데 다시 시험 문제 나오려고 하면 몇 년 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관리규약과 관련되어서는 준칙, 제정, 개정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는 게 핵심이고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드는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인데 의사 결정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택단지에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리주체의 각각의 특징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저 관리자가 담당하게 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관리체는 공동택단지 안에 관리기구를 두고 그 책임자인 관리사무장을 배치하게 되는데 저 소장과 관련된 제반 사안들을 다루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택단지의 구성원인 입주자 등에 관한 공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 주택법령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큰 테마에 걸친 사안들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보게 됩니다. 우선 235페이지에는 주택관리에 대한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관리 방법으로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자치관리, 위탁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택법령에서는 공용 부분을 주택법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만 관리체가 공용 부분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령에서는 의무 관리상 공동택으로서 300세 이상의 공동택,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택을 의무 관리상 공동택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당 공택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300세 이상의 공동택 단지에는 반드시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관리처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자치 관리라면 입주자 등이 스스로 관리 기구를 만들고 공용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 관리라고 하면 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인 주택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상 공동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한번 확인만 해 놓습니다. 이번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대해서는 필요사항을 나중에 문제 풀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는 공동택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동택관리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택관리 정보시스템 명칭, 그 명칭을 주관식 문제를 위해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정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금지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바로 제2절 관리규약 있습니다. 이 관리규약은 18회 때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19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딱 세 군데만 추천놓고 지나갑니다. 273페이지에, 237페이지에, 237페이지입니다. 공태관리규약 준칙 준만 써놓습니다. 시도지사는 공태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여기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규약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준칙이라 표현합니다. 이를 결정하는 자가 바로 시도지사라는 것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관리규약의 제정에 관한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줄만 써놓습니다. 공동택 분양 이후 제초 관리규약은 사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 예정자 과반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제초 관리규약 제정은 사업체가 제안하면 입주 예정자 과반 동의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관리규약의 개정입니다.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관리규약 개정에 있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10분의 1 이상이 개정안을 제안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동의받아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지문 3개만 봐줍니다. 그리고 제3절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함께 봅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되어서는 매년 어떤 형태이건 시험 문제 만들어지고 올해도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사안들을 반영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기 관리단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게 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게 되는 관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 집합건물 중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택이라고 하면 그때는 관리단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중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택에 대해서만 주택법령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택, 건축 허가받고 만들게 되는 공동택, 우리 주변에 빌라 있죠. 그리고 오피텔이나 그리고 각 층마다 코너마다 상가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관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택 단지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체가 집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주자 대표 회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택 단지에 반드시 만들어질 필수 기구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최고 의결 기구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러한 입주자 대표 회의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238페이지에 양갈 1번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 시기 1번 관리 요구 2번 구성 및 신고 3번 순차적 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의무 관리상 공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의무 관리상 공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 방법을 일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자체 관리하는 것인지 위탁 관리하는 것인지 이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업체가 의무 관리상 공택을 건설하게 되면 첫 세대가 입주한 때에는 이러한 관리 방법을 제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세대 중에 과반수가 입주해야만 관리 방법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죠. 그때 사업체는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요구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며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그 관리 방법이 위탁 관리라고 하면 주택 관리업자를 관리 방법 결정 요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구성하게 되면 구성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사업체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최초 구성 시기는 관리 방법 결정 요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사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눴죠. 특히 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받고 30일 이내 등기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되게 됩니다. 등기하면 그래서야 권리 능력이라는 것을 확보하게 되고, 등기하기 전이라고 하면 비법인이죠.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과 관련되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신고에 관한 규정만 둘 뿐 주택법령에 등기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법인이다, 비법인이다, 비법인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최초 구성 시기, 관리 방법 결정 요일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해야 되며, 구성 절차 등을 고려하게 되면 비법인이라는 것 우리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입주자 대표 회의는 동별 대표자와 그리고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동별 대표자와 임원에 있어서는 그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선출, 해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임기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동별 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만든다는 것은 동별 대표를 뽑고 그 동별 대표 중에 임원을 결정함으로써 입주자 대표 회의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러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동별 대표자와 임원, 구성, 선출, 해임, 임기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비교하며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교재 239페이지에 양가로 2번 동별 대표자와 임원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4명 이상 구성한다.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동별 대표자 자격입니다. 관리실무에서 공부했겠지만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현재 해당 공택단지 안에 주민 등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자 중에 다음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자 등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명 이상 입후하면 다투표자, 단독 입후하면 선거구 입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이 동별 대표자를 아파트 단지의 입자가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자 하는 자는 중임 제한 규정에 따라 이미 그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올해 주택법령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정 자료 있죠. 그 개정 자료 지금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게 기억이라 해놓으시고 니은번호로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으로 2회 이상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하고, 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말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례는 500세대 미만인 공택단지에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렇게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자 공고했는데 중임했던 사람 외에 그동안 중임한 적이 없는 이 후보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중임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동별대표자의 결격 사유 차지였죠.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번, 2번 무능자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들은 동별대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시행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습니다. 노역에 종사하게 되면 징역형이고요.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금고형이 되게 되는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 석방되거나 사면된 날 말합니다. 그날부터 5년 동안은 동별대표자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결격 사유 기간은 보통 2년인데 여기 동별대표자와 관련되어서는 이 경우 결격 사유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별대표자 몇 글자입니까? 5글자이죠. 그래서 5년으로 정해 놨나 봅니다. 사실 이러한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기간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대표자는 5글자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 기간을 5년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해 놓습니다. 4번 그냥 보시고 5번입니다. 공직 관리와 관련되어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대표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벌금 100만 이상이라고 하면 의원직 상실하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 울산에서 서울로 선거구 옮기신 분이 선거운동 도중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약속을 받았다는 식으로 선거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선거법 위반했다 해서 재판받게 되었는데 벌금 80만 원 선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신 적이 있는데 그처럼 이 동별대표자도 선출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격 사유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택 관리와 관련되어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동안 동별대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번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 없는 동그라미 놓습니다.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대리권이 있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동별대표자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면 이 배우자의 각종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그대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에 4년 동안 동별대표자를 활동했다고 하면 저 소유자는 배우자가 4년 했으면 저 소유자도 또 4년 동안 동대표자 될 수 있다? 이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었던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동별대표자의 법적 효과는 바로 소유자에 기소된다 봐주시고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대표자 되고자 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위임 받았을 때만 동별대표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대리권은 당연히 있는데 지금 없는 것은 서면으로 위임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면으로 위임받은 적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동별대표자 될 수 없다. 그리고 8번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해당 공택에 동별대표자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 지나지 아니한 자. 기존의 동별대표자가 사퇴했다고 하면 그분을 대신해서 새로운 동별대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종전 동별대표자와 새로운 동별대표자 사이 관계는 절친 관계이겠습니까? 백담사 보내는 관계이겠습니까? 아마 후자 쪽이겠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활동 도중에 예전 사퇴했던 동별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사사건건 충돌을 할 겁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한번 사퇴한 동별표자는 임기에 해당되는 4년 동안은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동별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10번입니다. 관리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업.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안들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채무 불이행 연속해서 3개월입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게 된다면 그 대출받았을 때 이자라는 것을 내야 되죠. 저 이자를 연속해서 3개월 연체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채무 불이행 상태로 파악하게 되고 그때는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상환하기로 했던 원리금과 함께 반환을 요청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다고 하면 이자 못 내게 되었을 때 2달 안 냈다가 내는 거죠. 또 2달 안 냈다가 내는 거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상실되지 않을 겁니다. 저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내가 원금을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상환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10년 뒤에 상환할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채무불이행 사태가 아니라고 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이해하실 것은 연속해서 3개월 연속해서 이자를 내지 않거나 관리비 등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 그제서야 채무불이행 상태로 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결격 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5, 4, 3이라 하면 딱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무능력자 빠지고요. 통상적인 결격 사유 기간은 5년, 사퇴했다고 하면 4년, 관리비 등을 연체했다고 하면 연속하여 3개월 연체하게 되었을 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임원입니다. 이쪽은 그냥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 선출하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통일받아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을 둔다. 그리고 니은문입니다. 500세 이상의 공동체, 500세대 동원해 놓습니다. 다음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회장 감사 선출한다. 회장 감사 동그라미. 다만 후보자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이라면 다득표자, 단독 입후보했다면 전체 입주자 중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동별 대표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저 4명을 뽑아야만 회장 1명과 감사 1명 이상 그리고 이사 2명 이상을 선출할 수 있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최소 동별 대표자는 몇 명? 4명 이상은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의 공동택단지 안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5, 4, 3에 해당되지 않은 때만 동별 대표자 될 수 있습니다. 사퇴 시에는 5년, 관리비 연체 시에는 연속하여 3개월. 그리고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 임원 될 수 있죠. 그래서 구성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원칙, 동별 대표자는 결격 사유 없는 주민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선거구에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2명 이상 입후보했다고 하면 다 득표자를, 1명이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동별대표자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저 이외에는 공동택단지 세입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이러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했는데 2회 이상 동별대표자에 대한 선출 공고했으나 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입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받아 중임했던 자. 우리 동별대표자에 대해서는 최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아파트 단지에 10년, 20년 살더라도 동별대표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원초로 4년인데, 동별대표자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중임해서 더 이상 동별대표자 될 수 없는 자랄지라도 해당 선거구의 입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그러한 분도 동별대표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로 우리 이렇게 보십니다. 만약 한 동에 입자 등이 만약 10명이라고 하면 이때 2명이 동대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2명이 입후됐다고 하면 실제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3명이었을 때 저 3명 중에 다득표자, 2표 받은 분이 있으면 동별대표자 될 수 있죠. 그런데 단독 입후보했다고 하면 단독 입후보 시에는 과반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동별대표자를 결정했습니다. 10명이 과반수라고 하면 6명입니다. 6명이 과반수라고 하면 4명. 그래서 실제 이 경우 최소 4표 이상을 확보해야만 동별대표자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독 입후보했을 때 이 표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동별대표자 자격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리 책임자라고 하면 어떻게든 한 명 후보자 더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그분에게 선거 당일을 사퇴하라고 하든지 뭔가 하라고 하면 몇 명 참여하지 않더라도, 몇 명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별대표자 선출할 수 있고 그걸로 입자대표회의를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외에는 항상 500세 미만인데 적용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2번 이상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를 했지만 그 후보자 없다고 하면 중임해서 더 이상 자격 없는 자랄지라도 동별대표자 될 수 있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해당 선거구의 입자 등이 10명이라면 10명의 3분의 2, 최소 7명 이상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얘들도 쉽지 않은데 얘는 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예외에 관한 규정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은 듭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500세 미만의 공동택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2회 이상 했지만 그 후보자 없는 경우에는 중임했던 자도 동별대표자 될 수 있고, 저 중임했던 자가 동대표 되기 위해서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은 때만 동별대표자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문과 관련되어 선출 방법입니다. 원칙. 입자 대표회의 구성은 과반 찬성 받음으로써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저 임원 중에 회장, 감사에 대해서는 입자 등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거 방법으로 선출하지 못했다고 하면 저 회장, 감사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자 대표의 구성은 과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 입후보했다고 하면 다 득표자를, 1명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하면 전체 입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회장, 감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출 방법과 관련되어 원칙, 예외, 올해 각각 개정된 사항으로서 꼭 한번 정리해 줘야 될 겁니다. 2번째입니다. 5번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6번 동별대표자의 해임입니다. 박스 속의 1번 동별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한다. 2번 500세 이상 공택에 선출된 입자 대표 회의의 회장 감사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한다. 3번 통상적인 입주자 대표 회의의 임원은 관리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그래서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동별 대표자와 관련되어서는 단독 입후보에 했을 때 선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뽑아놨던 동별 대표자에 대해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 여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임원 해임과 관련되어서는 원칙과 예외를 두게 되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체로서 임원 중에 회장 그리고 감사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는 우리 예외적인 방법으로 회장, 감사, 단독 입후보했을 때 선출 방법 기억나죠? 이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500세 이상의 공동택단체 입주자 대표 회의에 회장, 감사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합니다. 여기 임원과 관련되어 예외적인 선출 방법 500세 이상인 때 회장, 감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선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 감사 외에 이사라고 하는 임원도 있죠. 그 이사에 대한 선출 방법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500세 이상의 공택단체 이사 선출하게 되고요. 해임에 대해서도 500세 이상일 때 회장, 감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해임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사에 대해서는 관리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줄만 쳐놓습니다. 241페이지의 7번 임기입니다. 동별대표 임기는 2년을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중임이란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입니다.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연임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래 연임 규정 때문에 4년 동안은 엉뚱한 사람에게 대통령 시키고 자기는 총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대통령 된 적이 있죠. 그런 형태가 이래 연임입니다. 반면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딱 한 번만 더 임기를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별 대표자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한 아파트 한 채 10년, 20년 산다 할지라도 동별 대표자를 떠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몇 년? 4년 동안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외 마련했죠. 500세 미만의 공택단체의 경우 동별표 선출 공고 2회 이상 했지만 그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중임했던 자도 동별대표자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외 규정이 하나 마련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규정과 좀 충돌되는 사안도 있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필수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현재 공택단체에서는 동별 대표자, 입주자 등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500세 이상의 공택단체에서는 회장, 감사를 입주자 등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출직을 뽑고자 할 때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셨다고 하면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바로 니은번을 확인해 놓습니다. 통상적인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500세 미만의 경우는 3명 이상 9명 이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한다. 그리고 242페이지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윤리 교육 차시였죠. 이쪽 몇 군데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그 임기가 2년 1회 중임이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동별 대표자를 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4년 이후에는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4년의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창기 2년 또는 3년 차이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 잘 모르죠. 뭔가 하더라도 한 3년 정도 지나야만 어느 정도 대접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만하니까 1년 정도 임기 마치고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 입주자 대표 회의를 고소하는 동별 대표자는 아파트 운영에 대한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죠. 그러면 그 비전문가가 입주자 대표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양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한 교육 대상은 동별특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될 것이고요. 그 교육 방법, 교육 특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로 3번입니다. 운영 및 윤리 교육은 매 회별 4시간을 한다. 4시간 이내란 말 없죠. 4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시장 등은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려면 10일 전에 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4번. 운영 및 윤리 교육의 비용.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세 군데만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공법상 규정에 따른 교육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교육 제도에 있어서는 항상 몇 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1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충분한 교육 준비할 수 있도록 10일 전에 통지하게 됩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 이러한 교육 통지 받은 적 있죠? 다 10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1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과 관련되어서는 보통 며칠 이내, 몇 시간 이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민방위 교육과 주택법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저 이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교육이 예상된다 해서 저 이내란 말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법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내란 말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서는 대부분 며칠 이내, 몇 시간 이내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비용과 관련된 부담 규정을 법에 두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사이관계는 대등관계입니까? 수직관계입니까? 대등관계이죠. 만약 수직관계라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주 예전 분이십니다. 그래서 외정 때는 큰 칼 차고 학교 선생님이 교단에 서신 적이 있지만 요즘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 공부에 중2란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중1 때는 초등학교에서 막 입학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중3 때는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되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말 잘 듣는다더라고요. 중2 때는 부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던데요. 그래서 요즘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수직관계이다, 대등관계이다. 대등관계이죠. 회초리 한번 들면 휴대폰 카메라 들고 사진 찍는다던데요. 그런 대등관계라고 하면 이 교육 비용 부담은 사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공법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법령 등에 두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하나 우리가 방금 보였던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그리고 윤리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 비용은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법상 단체입니까? 사법상 단체입니까? 주택법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설립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적 존재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비용 부담한다고 하면 주택법령에 반영할 만하죠. 그래서 저걸 뺀 나머지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고 오직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에 대해서만 법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어 저 세 가지 특징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입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택의 공용물 관리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로서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사 결정하게 되는데 동별 대표자 소집한 때만 의사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의사 결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의사 결정 대상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용 관리에 대한 다양한 기준, 방침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한 사안대로 관리체가
집행하게 됩니다. 회의록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는 게 이쪽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소집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양가로 1번에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원칙 한번 읽어놓습니다. 2번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1. 전체 입주자 중에 10분의 1 이상이 청구권을 요청하게 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 소집한다. 14일이란 날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다양한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죠.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 의사 결정 대상은 공동택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하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는 사업체 고유 업무가 있다고 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이 못 됩니다. 저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을 시험에 묻게 되었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스 1번에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이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정할 수 있지만 제정한 제안은 사업체 고유 업무이죠. 그래서 관리규약의 제정안을 제안한다. 사업체 고유 업무로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이 못 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9번 자치 관리하는 경우 자치 관리 동원해 놓습니다. 자치 관리 기구의 직원의 임명 면직. 위탁 관리 시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기구의 직원을 임명 면직하게 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 관리 시에만 자치 관리 기구의 직원의 임명 면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입니다. 장기 수선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조정, 가로 열고 비용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비용치란 말이 있을 때만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이고 비용치란 말이 없다고 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 그리고 제가 말드렸던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업체 고유 업무에 대해서도 손대지 못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고 보관만큼은 관리처가 담당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용부 관리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한 사항대로 관리처가 집행해야 되죠. 보관은 누가 한다? 관리 주체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보통 시험에 내게 되면 소집 절차, 비상소집,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1,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게 되면 14일 내 입주자 대표의 소집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 대상 무엇인지 이 정도를 보는 것이 이쪽 분야의 시험거리입니다. 매번 관계법규와 관리실무에서 각각 시험에 출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관리, 주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